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파트너인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가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철이긴 합니다. 김은지 기자를 버리고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분을 아주 특별하게 모셨는데요. 경향신문의 유설희 기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뵙네요.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뭐 호흡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네, 기사로 오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봤습니다. 취재를 워낙 잘하신다는 소문이 제가 있어서. 레전드셔가지고 선배께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 안 하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딱 그 두 분의 분위기가 상임위 하면은 상대 정당 막 사태질하다가도 존경하는 안목의 의원님 이렇게 아닙니다. 딱 그런 분위기. 진심을 담아서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영혼을 담아. 그 멘트는 영혼이 없고 지금 이 멘트는 영혼이 있고 그렇게 이해도 되는 거죠? 아닙니다. 네. 왜 시선을 지금 왜 시선을 안 진행자의 맞추는데? 갈라치기에 강하게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왜 정청래였을까? 한번 사후 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문지 기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우선은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영남과 충청 처음에 이제 오픈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압도적으로 이기다 보니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박찬대 캠프에서 들고 나왔던 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재해 피해가 있다 보니까 좀 선거를 멈추고 한 번에 다 오픈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캠프 내부적으로도 시간을 좀 벌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이제 주말 사이 결과가 나온 걸 열어보면 오히려 수도권, 경기, 서울, 호남이 충청, 영남보다 더 표차가 크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변은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박찬대 캠프 쪽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온 것 같냐? 좀 전략 핵심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할 말 없다라고 하면서도 2등 전략을 사용한 것이 페인이었던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2등 전략? 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처지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세게 전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정청래나 박찬대나 사실 당원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네. 네거티브 하지 말자. 결과적으로는 박찬대를 찍어야 될 이유가 좀 적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겠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하고요. 초반에는 이제 국회의원을 많이 모았다라는 것에 대한 좀 판단 미스도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의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대의원에서는 이번에 박찬대 캠프가 좀 더 앞서긴 했는데요. 그것도 크게 앞서진 못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전략 실패라고 하는 페인을 분석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선거 룰 세팅이 당원 55%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한 시그널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이제 그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판세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제 그 대놓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만 이미 뭐 암암리에 이제 판세는 좀 이렇게 좀 그 정청래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운 거 아니냐는 얘기는 과정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네, 근데 이제 사실 여의도 기자들이 제가 늘 제일 잘 못 맞춘다 이런 좀 반농담을 하곤 하는데요.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박찬대 후보가 더 우세하다라고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에서 예, 의원들을 훨씬 더 많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뒤늦게 기자들이 이제 처음에 충청, 영남이 오픈되고 나서 이 의원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농담을 할 정도였는데요. 근데 거기서 짚어야 될 게 이거 같아요. 이제 당의 구조가 좀 많이 바뀐 거 아니냐. 과거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박찬대 후보는 대의원에서는 이겼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큰 격차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근데 과거의 당은 의원과 대의원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럼 그렇게 바뀐 거 아니냐. 그리고 네. 거기서 반영하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의원 비율이 줄었습니다. 15%고요. 그리고 당원 비율이 55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룰 세팅을 해놓고 시작한 것이긴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청래 민주당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그 좀 궁금한데 우리 유 기자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다. 오. 네, 저는 이런 전망을 하나 왜요? 가져와봤는데요. 그러니까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 근데 제가 어저께 좀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게 모 정치권 인사가 건불 10주다.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네, 권력이 이제 10주를 못 갔다 이건데, 그러니까 꽤 설득력이 있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6월에 이제 임기 시작했는데 지금 2달이 겨우 지났잖아요. 네. 근데 사실 현직 대통령이 믿는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가 당선된 거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그러니까 티를 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후보 민 건 맞아요? 그거는 뭐 아무튼 사실상 기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근데 여러 아무튼 가지 시그널이 여의도에서 있었으니까. 조금 전에 그 말씀이 여의도 진단하는 사람이 그렇게 진단하더라 이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차기 대권도 좀 보고 있다는 사실 해석들도 많거든요. 오, 그렇게 해서 그래요? 네, 차기 대권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 정치를 할 사람이라서 그런 좀 선명성을 바라보는 그런 행보들이 대통령에게 좀 부담이 갈 수가 있다. 좀 그런 전망들이 꽤 있습니다. 벌써 이게 그런 그림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1년이잖아요. 보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제 그 당 대표로 맞는데 지방선거에서 무난히 승리를 한다면 그 무난한 승리를 기초로 연임에 도전해서 연임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총선 때까지 이어지면서 당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서 이걸 기반으로 대권에 도전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이야기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정치인의 꿈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대권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180석이 넘는 여당의 지금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이제 잠룡 대열에 올라가는 건 맞긴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씀처럼 당장 대권 플랜이기보다는 이제 다음 당권 플랜이 더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맞아요. 네, 그렇죠. 정청래 대표한테 그 1년짜리 재보궐 선거에서 어떤 성과를 낸 다음에 다음이 중요한 상황인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선거할 때 다들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3년짜리 당대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부터. 예, 그렇죠. 1+2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당권을 잡게 될 경우에 다음에 훨씬 더 유리한 곳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의 여러 가지 행보들은 다음 당권까지 염두에 두고 한다라는 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중원을 노리기보다는 당권을 더 염두에 둔 발언과 행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중원을 노려야 되는 대통령과는 아무래도 좀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아까 이제 유 기자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정권 1년 차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힘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배드캅, 국캅 역할을 나눠 하면서 대통령이 이제 국캅 그리고는 당에서 배드캅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불협화음이 나면 당정 관계가 불협화음이 난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여당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도 이제 굉장히 강성 발언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야당과 악수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안 갈까요, 오늘? 우선은 잡혀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다음을 염두에 둔 정청래 대표의 행보라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본회의에서 원래라면 노란봉투법이 먼저 하기로 했다가 어제 갑자기 방송법으로 바뀌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게 여야 합의 사안이라고 국회의장 쪽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여야가 평생 원수처럼 지내거나 합의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이 기본적인 여당 대표 스탠스라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잘 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조화를 이루어내는지가 숙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취임 일성 사실은 그 경선 과정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던 거지만 정광석화와 같은 개혁 3대 개혁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그 당권 연임까지 염두에 뒀을 때는 권리당원 중심으로 그러니까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 권리당원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여기에 부응하는 그런 컨셉이고 컨텐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결국은. 근데 사실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큰 이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라고 심지어 뭐 추석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국합 배드캅이라고 볼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뭐 어떤 면에서는 당대표가 그런 배드캅 이미지를 선점할 수는 있긴 하겠죠. 그렇죠. 예. 어제 그 당직 인선이 있었어요. 사무총장의 조승래, 정책위 의장의 한정혜 의원 이렇게 뭐 등등 어떤 당직 인선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유 기자는? 뭐 일단은 이제 비서실장은 이제 한민수 네, 의원이 맞아요. 됐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전당대회 기간에 정청래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최측근 인사고 원래 이제 비서실장은 이제 대표보다 나이가 좀 어리고 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사를 앉히는 게 맞는 거라서 맞게 이제 임명한 것 같은데 좀 재밌는 부분이 이제 당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이제 사무총장하고 당 정책을 총괄하는 이 정책위의장에 이제 본인을 전당대회 때 이제 지지하지 않았던 이제 조승래 의원과 한정혜 의원을 임명을 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그 정 대표하고도 딱히 가깝다고
쉽다고 알려진 분들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크게 좀 두 가지 이유를 봤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이번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을 공개 지지한 의원들이 더 많았다는 점, 예. 이 점을 좀 의식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 때 의심, 이제 즉 국회의원 표심은 박찬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박 의원을 공개 지지하는 의원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당연히 이제 당대표 입장에서는 좀 탕평 인사를 하면서 사후적인 원내 기반 확대. 네, 그런 걸 통합을 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당대표 본인이 이미지가 워낙 강성이고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중화시키려는 의도도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상대적으로 좀 온건하고 좀 개파색도 옅고 이런 분들로 알려져 있어서 네. 이런 분들 안침으로써 좀 이미지도 좀 중화시키고 좀 이런 효과 노린 것 같습니다. 김은지 기자도 이 분석에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당 대표라고,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는 야당 대표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좀 중점으로 봐야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라면 그러니까 본인의 일성처럼 모든 원내 지도, 그러니까 당 지도부들을 강성으로 꾸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네. 그것이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근데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정 관계에서 어떻게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당장 주식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는 시작부터 큰 숙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숙제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만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탕평 혹은 뭐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 위주의 물론 뭐 강성 인사들 꼭 일을 못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에서 강성을 겉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인선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유 기자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정청래 캠프에 사실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찬대 캠프를 적극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만으로도 풀을 꾸리는 게 중요한 상황인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누군가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보기 좀 어려운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의원의 픽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하나, 지금 3대 개혁 그 특위위원장도 임명을 했잖아요. 그 면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게 보통은 그게 강성이라고 평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그러니까. 기조에는 맞는 분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클리셔적으로 그 정청래 대표의 인선을 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당연히 뭐 물론 최민희 의원이 강성이 아니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지금 정청래 지도부 스탠스에서 언론개혁 담당할 사람이 최민희 의원 말고는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의 어떤 민주당 스탠스라고 한다면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뭐 강성파라고 존재하시는 분들이 박찬대 의원 캠프에도 있었고 정청래 의원 캠프에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 양쪽 다 강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런데 박찬대 캠프에 가신 분들을 이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또 민명배 의원이 쓰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강성으로 깔았다라기보다는 정청래 풀 안에서 사람을 찾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 연장방송 고정 코너였던 언론 롯데가 없어졌기 때문에 좀 그 보충하는 차원에서 네네. 3대 개혁 특위 가운데 언론 개혁 특위를 그것만 좀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 지금 필리버스터가 지금도 진행 중 한 뭐 30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회의장에.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노정면 의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아무튼 방송 3법은 요번에 처리가 돼요. 그런데 언론개혁 특위의 활동 개시는 사실은 방송 3법이 처리된 다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방송 3법이 언론개혁 특위의 주된 어떤 검토 사항은 아니다. 그럼 뭘까? 이게 궁금한데 뭐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두 분은?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기자들도 언론개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 같은 경우에는 좀 안들이 꽤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언론개혁 같은 경우에는 방송 3법 외에 사실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당장 어제도 나온 바가 있고요. 하나 있긴 하죠. 언론중재법. 네, 근데 그렇게 가기에는 당장은 쉽어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이제 그래서 어제 노란봉투법이 1순위였다가 방송 3법이 먼저 올라간 게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언론중재법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6월에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돈 버는 유튜버에 대한 단속 일례를 하면서 형사처벌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제 강조를 했고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유튜브로 한정될 내용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추진한다면 언론으로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론중재법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거 아니냐? 이미 수순으로 잡혀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네, 추석까지는 아마 시간이 그렇게 되긴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늘 언론개혁 아이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는 진행이 될 거다. 하지만 우선순위로 지금 정광석과처럼 이야기 나오는 뭐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처럼 속도를 내기엔 좀 당장은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은 했지만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의 그러니까 제1호 숙제는 주식 양도세, 부가 대주주 기준 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을 도출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유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지금 오전 상황에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10억에서 이제 50억 사이에 2, 30억 정도로 절충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10억 원으로 이제 강화하는 그 원안을 고수할 가능성도 높다. 오, 그렇게 보세요?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상황이 반드시 좀 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증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희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이제 아동수당 확대라든지 감염병비 건강보험 적용 같은 이런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면 연평균 40조 원 정도 든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 지금 쌓인 세수 결손이 100조 원에 거의 달한다고 해서 아니 100조 원이 아니지 100억 원이죠. 100억 원에 달한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이 증세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조 맞죠? 네, 100조가 아니고 100억 원입니다. 네. 아, 세수 100조 원입니다. 아, 100조 원입니다. 네, 100조 원이고. 그래서 지금 증세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부정적 여론을 좀 시간을 좀 보면서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고수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일단 하여간 함구령은 내린 상태인데 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지지율에 장사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당장 지난주 금요일에 물론 이제 강희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 상관관계가 밝혀진 바가 없다라고 했지만 그날 하루에 떨어진 주가 폭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격파가 꽤 있고 월요일에는 뭔가 이제 완화될 것 같은 시그널이 오다 보니까 다시 또 올라가는 모양새라고 해석이 보통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결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이게 50억에서 10억으로 바꾸는 상황에서 얻게 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게 한 2천억 정도다라고 민주당에서 말이 나오거든요. 세수 확정 효과가? 예. 그러니까 이 2천억 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지율을 잃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당장 이제 민주당의 주 지지층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50의 주식 한다라고 하는 개미 분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걸 좀 버티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한정혜 정책위원장한테 정청래 대표가 A안 B안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거기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는 뭐 완전히 50억으로 가진 않더라도 일부 이제 좀 모양새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수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반발이 나올 줄을 몰랐었을까요? 좀 당황한, 그러니까 사실 이것보다는 주가의 반응에 가장 크게 놀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거의 4% 가까이 그렇죠.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주는 좀 놀람이 당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2부에서 박정호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본회의장에 있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회의장에 몇 명쯤 있습니까? 하니까 30-40명? 오.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놀래요? 새벽인데 그 정도면 꽤 많이 되게 10%. 많다라는 뜻으로 지금 놀라신 거예요? 예, 저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유 기자는 어떻게 많다고 느끼셨습니까? 저도 생각보다 뭐 예. 20명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봅시다. 알겠습니다. 참 아까 이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효과가 있겠냐? 그랬더니 박정호 의원이 대놓고 없다고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너무나 솔직하게. 박정화 의원은 아무래도 이제 친한계로 꼽히는 분이다 보니까 더 명확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금 방송 3법 관련해가지고 필리버스터한 게 신동욱 의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유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당 전체의 어떤 효과라기보다는 개별적 유인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결과를 봐야지 알겠죠. 아니면 여론에 미치는 효과. 근데 사실 그건 뭐 유 기자가 국민의힘 오래 출입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여론에 미치는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이걸 한다고 보기보다는 도통 뭘 하냐라고 하는 지지층을 상대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입장 바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죠. 할 수 있는 게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24시간밖에 효력이 그죠. 없고 어차피 예, 민주당이 또 할 수 있으니까 종료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어제는 좀 무력감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상대적으로 좀 주목도 좀 덜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어제 이제 좀 흥미로운 장면이 이제 필버 시작되자마자 이제 민주당 의원이 당연히 빠져나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가 본회의장을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 약간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좀 별로 없다. 이런 무력감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필리버스터 하면 저는 그냥 2016년에 테러 방지법. 그렇죠. 예. 뭐 그때는 뭐 그때는 관심이 정말 엄청 야당의 결기를 보여주면서 실제로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도 국정원법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하지만 그러니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지지층들을 상대로 우리가 이만큼 잘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역할하고 있다. 심지어는 그때 소위 말하는 필리버스터 스타 의원들이 탄생을 했는데 그게 또 그 총선 직전이었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은 뭐 굉장히 저희도 당장 기억나는 게 신동욱 의원이 처음 시작했다 정도이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요. 그 대표 경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내일 예비 경선이 치러집니다.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4명으로 추려지니까 1명이 탈락하는 거죠. 자, 두 분의 전망대로 누가 탈락할 것 같습니까? 유 기자는 누구로 전망하십니까? 탈락자를? 둘 중에 전체 5명 중 5명 중에 네. 제가 이미 마음에 생각 지금 2명 누군가요? 그러니까 뭐 인기로 따지면은 이제 조경태 의원하고 이제 주진우 의원 두 분이 제일 인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요. 누가 떨어질 것 같냐. 근데 정말 반반 갈리더라고요. 그 두 사람으로. 인지도도 그냥 이렇게 좀 비슷하게 좀 적기도 하고. 근데 의외로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의 표가 좀 쏠려가지고 의외로 좀 선방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주진우 의원이 좀 높다? 그렇죠. 가능성이? 그렇죠. 김문지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전망은 늘 어렵고 조심스럽긴 한데요. 흑역사가 박제될까봐.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룰 세팅을 보면 5대5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 5대5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진우 의원이 가장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된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가장 당심과 민심 모두 그 하위권에 있었던 것이 주진우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도 싸움이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이 아마 뭐 이런 말씀드리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주진우 기자에 비해서도 인지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그 언론한테 대중의 얼굴을 보이기 시작한 게 최근이긴 하니까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민심에서 좀 불리한 게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는 당심 같은 경우에도 당장 어제 문화일보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 구도가 찬탄 대 반탄 찬탄 같은 경우에 3이고 반탄이 2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또 어디를 보면 주진우 의원이 중립으로 꼽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심에서는 지금 확실한 구도 그러니까 찬탄과 반탄에서 2대2라고 하는 조경태 안철수 그리고 장동혁 김문수라고 하는 그 구도 안에서 주진우 의원은 어떨 때는 이쪽으로 불리고 어떨 때는 중립으로 불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당심의 원픽을 받기엔 좀 애매한 스탠스여가지고 그것도 좀 불리하다라고 본다면 그 5대5 싸움에서 다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두 분의 공이 주진우 의원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전망을 해 주셨으니까 그럼 2차 질문. 근데 주진우 의원은 왜 나왔을까요? 이게 궁금한 게 혹시 뭐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정부 초기 때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서도 이제 그 인사와 그런 모든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제 인물이었고 이제 캠프 초반에도 그랬고 이제 대통령실 들어가서는 이제 법률 비서관으로서 이제 모든 어떤 법률 논리나 리스크 관리, 특히 이제 여사 관련 리스크 관리를 이제 주진우 의원이 다 총괄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요? 김문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주진우 의원한테도 그런 비판들이 꽤 있었고요,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한 본인의 방어 논리도 있거든요. 이제 뭐 국민의힘을 바꾸기 위한 젊은 보수가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건데, 한참 잠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주진우 의원이 그래서 최고의원으로 이렇게 턴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양양자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를 출마한다고 했다가 지금 최고의원으로 선회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당 안에 들어간 당 지도부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대표 출마한다고 했지만 최고의원으로 선회할 거다라는 식의 보도들도 꽤 있었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주 의원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인터뷰를 보더라도 본인이 최고의원 됐으면
충분히 당선됐을 건데 내가 당을 바꾸기 위해서 전당대회 나왔다 이런 식의 해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뭐라고 할까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거꾸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네.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반대로 누가 떨어질 거냐나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으로 누가 당선될 것 같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그건 사실 저희가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선 레이스를 완주했고 41% 득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될 거다.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보고요.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안철수 의원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안철수 의원은 심지어 이제 컷오프 위기까지 이제 생각할 정도로 여론조사 지지를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특히나 당심에서 밀려 있는 모양새이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마 이 큰 구도에서 원래라면 안철수 vs 김문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 그 구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래요? 그렇게 보면 김문수 후보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안철수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메시지들이 굉장히 대여에 대해서 세게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좀 불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꽤 있어 보이고요. 특히 당심에서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있죠. 당장 한덕수 총리가 있었으면 관세 협상 더 잘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 기자도 김문수 유력 이렇게 점치세요? 네, 무조건. 무조건? 네,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좀 재밌는 뭐 당내에서는 좀 전망들이 있는 게 뭐 김문수 이제 당 대표를 이제 이미 당선될 거라고 이제 본 사람들이 많은데 당선이 되면 이제 친윤 이제 구주류 세력들과 2차 내전이 벌어질 거다. 오, 김문수 대표 측하고? 네, 오, 그렇게 그래. 보는 전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문수 의원은 이제 이번에 대선 거친 이후로 이제 구주류 의원들과 이제 사이가 좀 멀어졌잖아요. 쉽게 뭐 한덕수 옥리파 얘기하는 네, 걸까요? 그 단일화 이슈 때문에 그리고 사실 친윤 의원들이 아니더라도 이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실망했다 이런 이제 일반적인 의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김문수 후보 주변에는 이제 김재원 전 최고같이 이제 원외 인사들이 좀 주로 있어요. 예. 현역 의원들이 없고 이제 이분들은 근데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보고 이제 곁에 남아서 좀 도우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이제 구주류 세력들과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권력 투쟁이 또 벌어질 거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김문수 이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이제 이철규 의원이나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이 이제 친윤 의원들을 이제 인적 쇄신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예, 이런 전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 구윤 대 신윤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저거는 김문수 이제 후보가 강하게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지금 특검의 칼날이 언급하신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의원 같은 분들의 굉장히 가까이 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본인들의 소명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그 1억 수수는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윤 본부장의 수첩, 그러니까 물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사자의 증언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사진까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피해가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물론 이제 과거에도 이러한 수사의 칼날들을 많이 받아왔었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같은 것으로요. 근데 이걸 피해갔다라는 본인의 그러니까 결국 무죄 받았다라고 하는 본인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번에도 자기는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두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튼 이 특검의 칼날이 자연스럽게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뭐 어떤 면에서는 같이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 특검이 구성하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그 국무위원들 중에서 뭔 모르고 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피해자다라고 하는 논리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사실 뭔 모르고 간 건 아니지만 아예 가지 않았던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이 3특검이 어떤 지점과는 뭐 물론 앞에서는 강성 발언을 쏟아내겠지만 네. 그 이해관계가 맞닿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홍익표 의원은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 또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장동혁 의원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득을 보고 있다. 오히려 극우 이미지를 장동혁 후보가 몸소 실천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해 보인다. 설득력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전한길 씨를 비롯한 네. 본인들 주장에 따르면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거기에 장동혁 이제 의원은 가서 윤석열 씨를 면회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하지만 거기에 원래 김문수 후보는 간다고 했다고 알려져 있었다가 그런 바 없다라고 하면서 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전한길 씨가 공개적으로 굉장히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고 이런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보수 강경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 이재명 투쟁을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보이지만 또 그런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참 이게 좀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게 좀 황당하긴 한데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동혁 의원이 너무 멀리 가셔가지고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이는 게 있긴 한데요. 예, 뭐 심지어는 저희 이제 후배 기자 취재에 따르면 극우 이제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채팅방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성토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난 대선도 부정선거였는데 왜 그거를 받아들이고 실패를 인정했느냐 뭐 이런 식의 말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 거 보면 참 오래 지켜보아야 된다. 네, 뭐 이런 뭐든 얘기. 상대적이긴 하지만 네. 예, 그럼에도 계엄을 명확하게 사과하고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가 된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아이러니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쳐요. 그러면 김문수 대 정청래, 정청래 대 김문수 두 정당 대표의 케미는 어떨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으르렁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정말 근데 뭐 정말 역대급 매운맛 대표들이 양쪽 다 역대급이에요? 역대급이죠. 오. 그래서 의외로 또 서로 케미가 그런 측면 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게 통한다, 예, 오히려? 통한다. 어. 좀 그런 약간 측면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자들끼리도 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이제 후보의 당선이 유력되고 김문수 후보의 당선이 유력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영수회담할 때 어떤 모습이 있을 것이냐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돋보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는 순한 맛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가고 나서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좀 저 중도적이고 어떤 이미지를 뭐라고 할까요? 그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 대통령이 좀 돋보일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겠냐라는 식의 말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아무튼 3명의 어떤 영수회담 자리라고 하는 것도 네. 여러모로 볼거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네. 뭐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그렇죠. 주진우 의원에 대한 전망도 모릅니다. 예. 네. 예. 이미 근데 했어요. 아, 예, 네. 전망은 했지만 결과는 모른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서일이 기자 하실만 하셨어요? 약간 그 대본에 없는 질문들이 나올 때 좀 당황하긴 했었는데 그래요? 네, 그래도 되게 생각보다 좀 편안한 분위기로 되게 즐거웠습니다. 생각보다 편안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원래 여기 편안한데 되게 그지 감신 기자 않나요? 오면 물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김은지 기자도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